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님입니다. 어젯밤에 봄비가 촉촉히 내리더니 오늘은 더욱 선명하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는다는 말처럼 질척거리던 땅이 쨍한 햇빛에 잘 말라서 산책하기에 좋았습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사자성어를 다 아실 텐데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함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앞 뒷면이 하나의 동전이듯 밝음과 어둠, 기쁨과 슬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0세가 넘은 한 철학자께서는 언제 제일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살아가며 힘듦을 겪고 나서의 순간순간이 가장 행복이었다고 하신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러한 인생 에세이입니다. 사실 오늘 오프닝이 길었던 이유는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드릴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에 모두가 기부된다는 공지를 보고 제가 책을 신청했는데요. 작가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책이 기대되었어요. 곧 책을 받고 읽으면서 설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통화하던 그 작가님 목소리와 너무도 상반된 인생의 여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이신 것 같은데 제가 겪었던 힘듦은 비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작가님께서 여러 일들을 겪으시며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서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작가님의 인생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제일 잘 살아낸다고 하지요. 작가님의 새로운 인생과 도전, 힘차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목은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지은이는 최리나 작가님입니다. 춤추는 작가 최리나 작가님은 현재 인재 육성을 위한 마케팅 교육회사인 맘에스민 대표, 세바시 대학 글쓰기 전공 담당 FT, 심리상담사, 어학원의 강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책의 목차는 프롤로그, 1장 봄, 지독한 꽃샘추위를 겪다. 2장 여름, 뜨거운 태양은 화상을 남긴다. 3장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열렸다. 4장 겨울,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는 아름답다. 5장 다시 봄,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 나는 왜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았을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고 잠 못 이루는 모든 이들을 위한 치유 에세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책을 읽고 난 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전형적인 K 장녀이고 부모님께 인정 한번 받고자 평생 미친 듯이 노력하며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불운하게
두 번의 이혼을 겪게 되었다. 요새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두 번 이혼한 삶도 흠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나는 45세가 되기까지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아왔다. 치유 에세이로 첫 책을 내게 되었는데 사실 투고 후 많은 분들에게 읽힐 수 있을까 걱정을 안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고된 하루살이를 하고 있기에 굳이 남의 힘든 이야기까지 돈 주고 사서 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판사 대표님이 작가님, 이야기가 너무 무겁네요. 라고 하셨다. 난, 네, 근데 그게 제 삶인걸요. 있는 그대로의 제 이야기로 독자들이 위로받기를 바래요. 라고 답했다. 치유 에세이라고 하면 왠지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 꼭 읽어야만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나름의 아픔 하나씩은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자신의 아픔이 세상 누구의 것보다도 가장 고통스럽고 또 누군가는 이 정도는 감내해야지. 남들도 다 이러고 살 텐데 뭐 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기도 한다. 고통의 크기는 절대적이지 않기에 우리는 똑같이 쓰라리다. 당신은 힘들 때 힘들다고 표현하며 사는지 묻고 싶다. 나는 내 과거를 말하면 남에게 책 잡힐 것 같아서 굳이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왔다. 말해서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상처의 무게에 눌려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에세이를 읽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될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나의 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했었다. 그러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의 가족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 알고 더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당신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꺼낼 수 없었던 용기를 얻을지도 모른다. 또한 삶을 사는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치유와 동시에 당신 혼자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왔다.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티며 살아올 수 있게 곁에서 힘이 되어준 나의 멘토 이상훈 목사님과 개정숙 교수님, 또 엄마와 동생들, 제부들, 수원에 사는 나의 찐친들, 속 깊은 재현이, 돈을 빌려주고도 늘 내 걱정부터 해준 특별한 지인들, 그리고 내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그 KB와 나의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표현에 서툰 나의 아빠를 사랑한다. 당신이 이 책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당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한다. 지금 이 책을 손에 쥐고 있는 당신의 마음에 나의 간절한 진심이 닿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선하지만 선한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다. 당신은 진정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체리나 올림. 제대로 삐딱하게. 고3 때 나는 입시 스트레스로 간질 증상이 악화하여 독서실에서 수건을 입에 틀어막고 공부해야 했었다. 항상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가 각인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120%의 노력을 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드디어 수능일. 난 행여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양호실에서 따로 시험을 보기로 결정되었다. 사실 혼자서 양호실 침대 위에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 낯설고 싫었지만 이해할 만한 사유였기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12년을 준비해온 시험을 보았다. 양호실 스피커는 지직됐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그 당시 역대 최고로 어려웠다. 모두 점수가 몇십 점씩 떨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남달라서 못 봤다는 구차한 변명은 안 하련다. 수능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시원섭섭함, 아쉬움이 들고 12년간의 대장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나의 12년을 절대평가 받았다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이에 아빠의 반응이 날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장녀에 대한 기대와 당신께서 명문대 대학원까지 나오신 탓인지 당신의 인생 기준에 있어 내가 한참 부족했나 보다. 내가 인서울이 아닌 경기권 대학에 중문과로 진학을 하게 된 것을 못 받아들이셨다. 아빠도 할아버지가 맏아들인 아빠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나한테 똑같이 행동하실까? 난 병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들과 시작도 준비해온 과정도 항상 달랐는데 왜 아빠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실까? 대학 입학 이후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대화도 안 하려 하시는 아빠를 보며 12년간 차곡차곡 쌓아왔던 나의 화와 불만이 결국 폭발해버렸다. 이 정도로 노력했으면 됐잖아. 당신 딸이 내내 아팠고 1년을 휴학해서 학습 결손으로 힘들었다는 걸 아는 분이 왜 이러지?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내 안의 자아가 항변했다. 어린 시절부터 온갖 어려움을 겪은 건 나인데 아빠가 그런 내 마음과 상황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아빠의 반응에 단단히 뿔이 났다. 나는 처음으로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셔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고 밤늦게 귀가하기도 했다. 아빠가 그 모습에 몹시 화가 나서 처음으로 나를 한 대 때렸다는데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냥 제대로 삐뚤어지고 싶었다. 그렇게 아득바득 열심히 살아도 아빠에게 인정 한 번 받지 못한 게 분해서 될 대로 되라 싶었다. 대학 이후로 그렇게 우리 부녀의 관계는 엇나갔고 20년 만에 내 인생 첫 반항을 했다. 나는 1년간 집에서 기본적 인사 외에 대화는커녕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어색한 관계로 지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뉴스에서만 보던 가족 간 재산 싸움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간 까탈스러운 부모님과 결혼 안 한 막내 여동생까지 부양하느라 고생하신 내 부모님에게 고모들은 파렴치한 언행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 대한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에 IMF가 터지면서 아빠는 평생 일해오신 은행에서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명예퇴직을 하시고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셨다. 아빠는 한 달, 두 달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혼자 중국으로 가셔서 중국 공장을 운영하시게 되었다. 그 몇 년 사이에 여러 시련이 아빠에게 닥쳤다. 아빠가 중국에 홀로 가신 지 2년째 되었을 때 새벽 1시쯤 아빠에게서 해외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는 이미 만취 상태셨다. 아빠, 잘 지내? 몸은 건강하시고요? 식사는 입에 맞으세요? 라는 나의 물음에 아빠가 갑자기 아빠는 너한테 제일 미안해, 리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 아빠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울면서 말씀하셨다. 난 그날의 아빠와의 통화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내 생전 그렇게 아빠가 우시는 것도 본 적 없었고 아빠에게서 처음으로 사과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빠의 미안하다는 말에 내 마음속 오랜 딱딱한 상처들이 부드러워졌고 내 뒷밤 위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우시며 취중 진담을 늘어놓으시는 아빠의 모습이 낯설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같이 울며 아빠 아니야 라고 대답했으나 아빠가 내게 말하는 미안하다는 게 무엇에 대해 사과인지 이미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모, 자식 간의 이해와 표현에 관한 것이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아빠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그 시대의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고 권위나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빠의 사과는 그간 쌓인 아빠에 대한 나의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기에 충분했다. 아빠 역시 할아버지에게 평생 기대치에 맞는 요구를 당했고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함 따위 느껴본 적 없으셨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 대부분 그렇게 자라오셨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딸에게 용기 내어 사과하신 나의 아빠가 고맙고 그런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현재의 부모인 우리 세대가 부모 역할의 과도기인 것 같다. 우리부터 부모라는 자리에서 자식들과 소통하고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 부모는 한층 더 나은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현듯 부모라는 체면을 세울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난 아빠의 모습을 회고하며 나를 다잡는다. 3장 가을 낙엽처럼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열렸다. 정신 차려보니 밑바닥이군요. 내 나이 42살 1월에 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 어렵게 함께하게 된 내 딸, 늘 딸 문제로 뒷전으로 밀려 있다가 비로소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으로 키우던 아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께 상처를 드리고 신뢰를 잃었다. 사람은 물론이고 내 집, 내 재산 등
내게 남은 게 정말 단 하나도 없었다. 난 문자 그대로 더 잃을 게 없는 빈 털터리 상태가 되었다. 그냥 싸늘하고 황량한 사막 위에 혼자 뚝 떨어진 기분이었다. 6병짜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고 아이들과 떨어지면서 내 정신은 피폐해졌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의문을 가지고 매일 하늘을 보며 물었던 것 같다. 도대체 왜 제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고통은 그 사람이 감내할 만큼 주신다면서요. 저는 이 정도로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이 정도로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만든 적이 있는지를 돌아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았다. 난 진정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살면서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원망으로 가득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아는 몇 명의 지인들은 내 삶이 참으로 막장 드라마 같다고 말한다. 막장 드라마도 정도껏 하지. 이런 막장 드라마는 시청자한테도 과하다고 욕먹을 것 같단다. 난 그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내 나이 41살까지의 삶의 스토리이다. 42살이 되자마자 인생 처음 독립을 하게 되었다. 난 맨손으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처음 이사와서 첫 2주는 밤마다 통곡했다. 너무 억울하고 내 아이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미치도록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마 엄마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었다. 이렇게 엄마랑 헤어지게 돼서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딸은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아들 녀석은 아직 아기 같은데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설마 엄마가 자기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들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울다 지쳐서 잠든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때 나는 걸핏하면 저 세상으로 갈 생각만 했었다. 나의 몸은 살기 위해 바득바득 이를 갈고 노력하고 있으나 정신은 이미 코마 상태인 것처럼 그냥 죽어 있었다. 더는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갈 길이 너무 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많아서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에너지와 의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 않은가? 그 힘든 날들 다 버티지 않았나? 그런 나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나? 나보고 이 모든 것을 또 처음부터 읽어내라고? 삶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저 마지못해 생명을 연장하며 사는 것 같았다. 하루는 침대에서 넋놓고 누워있다가 아, 난 지금 밑바닥까지 왔구나. 그럼 더는 떨어질 곳이 없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첫 결혼 생활에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하며 살 때 난 이것이야말로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니었다. 그땐 그래도 딸이라도 내 곁에 있었고 내 학원도 있었고 일도 성공했다. 지금의 난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 정말 맨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더 내려올 바닥이 있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설마 또 이보다 더 내려갈 바닥이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어.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회고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찾고 싶었다. 내가 밑바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더 내려온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내가 인생에서 나를 중심축으로 두었다면 지금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자식 때문에 그렇게까지 맞아가며 쌍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살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 때문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딸 걱정에 미쳐서 두 번째 결혼마저도 그리 힘들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의 이혼 요구에 모든 중심을 자식과 부모님에게 맞추고 그런 계약서 따위를 써가면서까지 불행한 쇼윈도 부부의 삶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혼을 요구하는 그 남자의 행동 동기를 살피고 나 역시 어떻게든 아이들과 살기 위해 냉정하게 시시비비와 이의 손실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답시고 모든 걸 다 줘버리고 병신처럼 속아서 이혼하지 않았으리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 같다.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으니 인생에 있어 두려움이 없어졌다. 고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지킬 게 있을 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하고픈 게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다. 그렇다면 과하지만 않다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인생을 돌아보니 다 잃고 더 이상 지킬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바로 지금이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진정한 내 인생의 출발선이 아닐까 싶었다. 돌이켜보니 난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주인공인 적이 없었다. 5장 다시 봄 찬란하게 빛날 봄을 꿈꾸다. 과거를 현명하게 내려놓는 법. 최근에 영화 오늘을 봤다. 꽤 오래된 그 영화에서는 용서라는 개념의 다양한 사례와 정의를 보여준다.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불편하고 어려웠다. 지금까지 나에게 용서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왔을 때 각각의 아빠들과 양육권과 친권 문제로 논의해야 했다. 둘째 아이의 아빠 같은 경우 내가 양육비 포기를 언급하니 원만하게 친권까지 가져올 수 있었다. 첫째 딸아이의 아빠와는 순조롭지 않았다. 그와의 통화 도중 내가 물어봤다. 너 예전에 날 무릎까지 꿇게 하고 내 발로 내 얼굴을 찍었던 거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자. 내가?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기억 안 나는데? 라는 그의 말에 난 당황했으나 사실인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금 이 모든 걸 나만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건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네. 상대는 잊고 살고 나 혼자 10년 넘게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허공에 대고 발길질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다. 자기야, 상대가 정상이 아닌 사람인데 뭘 자꾸 따지고 들어. 자기만 힘드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 내 남편의 말이 옳다. 근데 내가 왜 이 과거들을 물어봤을까 생각했다. 영화 오늘에서 내게 푹 와닿은 대사가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괴롭지도 않을 거라네. 상대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끄집어내 주길 바라니까 괴로운 거래. 난 내게 못할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이 내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기 바랐던 것 같다. 그러면 난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죽기 전에나 받을까 말까 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럼 둘 중 하나는 바뀌어야 하는데 대화를 해보니 그게 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내려놔야지 아니면 평생 혼자 과거에 사로잡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다. 난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미친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에 날 가만히 지켜보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그렇게 사진처럼 선명하게 피해당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책을 쓰세요. 자신의 얘기를 기억나는 대로 다 서술하세요. 그 방법이 선생님에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책을 쓰는 동안 분명 치유되실 거예요. 책을 쓰라는 말은 날 아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당시 난 책을 쓸 마음의 여유도 상황도 되지 못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쓰나 싶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네. 그때 나는 마음먹었다. 나를 치유하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책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다. 책을 쓰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비인간적인 일을 당하면 쉽게 용서되겠는가? 나는 그 부분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싶다. 우린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주변에서 혹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된다. 그때마다 분노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영화 오늘에서 범죄자로 인해 딸을 먼저 하늘로 보낸 한 엄마가 이런 비슷한 말을 한다. 난 그를 용서했어요. 다만 죗값은 마땅히 치러야죠. 죄는 죄니까요. 다만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미움을 저쪽 한 구석으로 놓았을 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딸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아름답다고 느낄 지금의 이런 풍경도 난 느낄 수 없었겠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미움을 접는 것이다. 상대의 뉘우침이나 사과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바람 없이 그냥 그렇게 내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마땅히 응당한 대가를 받으리라 생각한다. 고로 그들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만 내 마음속에서 지우면 되는 것 같다. 난 이제 나의 아픈 과거인 그들에 대한 미움, 억울함, 원망들을 저 하늘 위로 날려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내디뎌 보려 한다.
그게 인간인 내게 할 수 있는 용서이자 날 위한 용서니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 그러려 한다. 사는 게 힘든 당신에게 드라마 눈이 부시게 중.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